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우승을 차지했죠. 기아는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프로야구 정상에 올랐는데요. 야구 팬들의 시선은 이제 프런트의 시간, 그러니까 스토브리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스토브리그의 가장 큰 화두는 프리에이전트 FA 계약일 텐데요. 주목할 만한 선수는 누가 있는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질환, 특히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정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올 들어 처음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오늘 오전 7시 10분쯤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합참은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를 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방위성에서는 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두고 오전 7시 11분쯤에 발사를 해서 8시 37분쯤에 홋카이도 오쿠시리 섬 서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내놨고요.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서 한미 안보협의 회의를 개최를 하고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규탄 메시지를 냈는데 그 직후에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쏘게 된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올린 거고요. 우리 국방당국에서는 원래 그 미국 대선 겨냥해서 북한이 한 11월 5일 전후로 ICBM 발사할 것이다 가능성을 내다봤었는데 미국 대선 5일 남겨둔 시점에서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에 대해서 언급한 게 방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ICBM 발사는 적에 대한 대응 의지이고 핵 무력 강화라는 기조는 절대 안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이날 우리나라, 미국, 우크라이나 측도 있었고 북러 측도 있었는데 우리 측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군은 총알바지 신세가 되면서 이 병사들이 러시아에게서 받아야 될 돈은 모두 김정은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미국 측에서는 만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한다면 확실히 주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만약에 러시아 존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네.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방해를 해서 안보리가 움직일 수 없다면 다른 형식과 행동 방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북한과 러시아 측에서는 파병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그 파병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건 아니지만 사실상 시인한 셈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러시아 대사는 또 서방 국가들이 평화를 위협하는 진짜 중요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를 향해서는 러시아와 동맹국에게는 같은 일을 할 권리가 없다고 강요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현지 정황을 분석할 인력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먼저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에 시작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전망이었는데 아무리 빨라도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보낼 특사를 지정해야 되고
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야기할 계획 짜고 이런 거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네. 설명이고 그럼 그 직후에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대통령실이 이미 그 단계적 대응이라는 걸 예고한 상태잖아요. 그 단계적이라는 거는 사실 들여다보면은 아주 높은 수위까지도 열어둔 상태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건데 일단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분석팀을 파견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가서 북한군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감시하고 전략을 좀 파악해보겠다라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사려 깊은 대응이 필요하다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정부가 도리어 긴장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정보 관련해서 그런 거를 과시성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분석팀을 파견한다는 건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결국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라는 지적을 민주당은 내놨고요. 야권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하는 일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남북 대리전을 자처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면서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규탄을 했고요. 국회 동의 없이 분석팀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을 비롯해서 여러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출장에 국방부 탄약관리관을 동행시켰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토에 보낸 정부 대표단 여기 안에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포함됐더라라는 문제를 야당 의원들이 주장을 했어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 열고 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의원들은 전 세계가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 우리는 오히려 살상무기 지원을 한다고 하고 이건 정상적인 결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군의 탄약 재고를 봤을 때도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지원이라고 보면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토로 간 정부의 이 설명단은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 정보, 전략 같은 걸 담당하는 정보기관 또 국방부 소속 요원뿐이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탄약관리관은 없다.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이게 오후 3시였고 그러다가 3시간 뒤에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수정 공지문을 보냅니다. 그 정보협력당 출장을 간 실무급 직원 중에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돼 있다라고 한다. 라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그 관계자 답변 취지는 원래 정보 공유의 방점을 찍은 것이었다. 그리고 실무급 상세 인적 배경까지는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보면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행보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칫 뭐 이런 위험한 살상용 무기나 파병을 언급하면서 정부 대표단으로 보낸다고 되게 광고는 했는데 이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업무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국방정보본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하기 위한 이동식 발사대 배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대선 전후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오늘 이제 ICBM을 발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정보본부가 얘기할 때 ICBM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한 11월 지나서 발사를 할 거라고 봤는데 오늘 발사를 한 거고 그러면 오늘 발사 이후에도 또 미국 대선 직전에 뭐 혹은 당일쯤에 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미 대선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황이고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관련해서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우리에게는 뭐 방위비 분담금도 걸려 있고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는 기조인지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는 뭐 북한 이 파병하고 맞물리면서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좀 발을 걸치게 된 국면을 좀 맞이해버린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보면은요. 이달 초에 이미 좀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될 분담금은 8.3%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1조 5천여 원인데 해리스가 당선되면 그 합의를 이어갈 것이고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의 9배 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 재협상을 할 가능성이 큰 상태고요. 네. 대북 정책을 좀 보면 해리스는 대북 제재, 압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하고 비슷하게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 뭐 전향적으로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대북 이렇게 관계가. 그럼 트럼프는 지금 뭐 관측은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종잡을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김정은과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잘 풀어가면 좋은데 미국이 대화를 앞세운다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는 또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을 낳을 수 있고요. 이 파병이 지금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미국의 역할, 글로벌 리더십, 어떤 세계 경찰로서의 그동안의 미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면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예요.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우리 정부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분위기는 어떤가요? 미국 대선판이 뭐 때 아닌 쓰레기 발언으로 요동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양 캠프에서 막말과 실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이 쓰레기 발언, 가비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 쓰레기 발언이었는데 트럼프가 이민자 유입 급증 문제를 비판하면서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남부 국경으로 이민자들이 마구 들어왔다라는 주장을 트럼프는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애리조나 유세에서 트럼프가 미국은 전 세계 쓰레기통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늘 얘기해왔던 말이라서 새삼스러울 건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트럼프 뉴욕 유세에서 코미디언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코미디언이 찬조 연설에 나섰는데 푸에르토리코 지역을 겨냥해서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미국 내 푸에르토리코 출신들 요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 출신들 그리고 라틴계 유권자들까지 발끈하면서 트럼프 측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해리스 측이 이걸 또 공세로 밀고 나가면서 푸에르토리코 출신들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하면서 이제 트럼프를 압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호재일 것 같았는데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이 터져 나옵니다. 바이든이 내가 보기에 밖에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지지자들도 분명히 아무리 상대방이어도 국민인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접전을 벌일 때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국민 절반에게 이거 쓰레기라고 말한 거냐 이렇게 이제 역풍이 또 일으켜진 거고요. 해리스는 황급하게 진화를 시도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로 사람들을 나눠서 비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나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이들의 바람을 해결할 것이다 등등등 이렇게 막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이런 실언, 뭐 쓰레기 발언 이런 것들을 봐서 여기도 그만큼 급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고요. 네, 이번 예산 677조 원 규모 두고 송곳 검증에 들어갑니다. 오늘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로 시작을 하고 이후에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소위심사 전체회의 순서로 11월 일정이 꽉 채워져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도 기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올해 예산 전쟁에서 대표적인 뇌관은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마음건강지원 사업 예산 그리고 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미 민주당 토론회 열고 예산안 심사 방향을 공개를 했는데 정부 예산안 상승률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서 또 삭감할 부분들은 이 김건희 여사 의중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개식용 종식 관련한 예산 3,500억 원, 또 마음건강 지원 사업 에서 7,800여억 원 이것도 민주당은 삭감을 벼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다 라면서 막아서는 입장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 토론회 때마다 약속했던 사업 예산이 선심성이다 라면서 삭감 방침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예산 심사 기간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하고 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까지 맞물려 있어서 이것도 큰 변수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수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펼친 걸로 인해서 향후 5년 동안 19조 5천억 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20조 넘게 줄어들고요. 소득세, 법인세 등등 대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서민들이 일해서 내는 돈에서 또 소비해서 내는 돈은 많이 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는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데서 많이 줄어들어서 20조 원 세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층별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예산정책처는 이런 수치들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세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돼서 소득 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돈이 많이 빠지니까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예정처 계산으로는 정부 전망치하고 또 차이가 나요. 여기서 1조 8천억 원 세수가 덜 거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를 바꿔볼까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죠. 강혜경 씨 검찰이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지방선거 때 영남 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였던 A 씨도 연달아 조사하고 나섰는데요. 이 A 씨는 그 명태균의 미래항공연구소에 공천 앞두고 그 1억 2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인들이 소환 조사 이어지면서 핵심인 명태균 씨 또 김영선 전 의원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뭐 구체적인 소환 일정 같은 거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앞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받았던 만큼 검찰 소환 점차 핵심 인물로 향해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은 통화 육성을 공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계속 녹취 폭로하는 게 조각조각 내서 이게 계속 따로따로 나오다 보니까 듣는 분들도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시점도 왔다 갔다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은 통화 육성을 공개를 했어요. 그동안 뭐 여사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냐, 뭐 대통령, 뭐 오빠 대통령이냐, 뭐 이런 뭐 대통령이 실제로 개입을 했다 뭐 전언이나 추측 같은 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진짜로 나온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 통화 시점은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5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재보궐선거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이튿날에 공천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육성이 어쨌든 간 공개된 게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이 자신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 오고 만나자고 찾아왔다라든가 대통령과 나눈 중요 녹취 파일 2개를 공개할지 고민 중이다라는 언급을 했어서 여기에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파급력이 컸는지 대통령실이 곧바로 오늘 방금 전에 입장을 냈어요. 네. 당선인 시절에 공천 보고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 명태균이 계속 공천을 얘기하니 그저 좋게 얘기를 한 것이고 기억에 남을 통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재보선 공천 때 당시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였다.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또 이준석 의원이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거는 대통령실 니들이 해명할 일입니다. 이렇게 또 발끈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전국적으로 차량들 분주한데요.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백양사 2차로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나들목을 가기 전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1, 2차로와 5차로에 사고 차량들이 서 있고요.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어서 뒤로 정체 발생했습니다. 이후 양재나들목을 가기 전 추돌 사고 나서 1, 2, 3차로 3개 차로에 걸쳐 처리 중입니다. 일대에 많이 혼잡해서요. 금토분기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서해대교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이후 동군선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내까지 양방향으로 속도 더디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남양주에서 광암터널 쪽으로 정체인데 그 사이 하남북은 1차로에 고장난 승용차 서 있습니다. 또 광암터널까지 3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서 더 혼잡합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하남쪽 가양대교 4차로 막고 공사 중인데요. 여파로 행주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28일 5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통상 12번째 우승을 달성했어요. 네. 뭐 우승하기까지 여러 고비가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PD님은 언제였다고 보시나요? 역시 이 1차전 서스펜디드 되던 우승 중단되던 그 순간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게 이제 뭐 기아가 이득이다, 뭐 삼성이 손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네. 당시 원태인 선수의 피칭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서스펜디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다다음 날이 됐죠. 원태인 선수가 더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가뜩이나 지금 코너, 백정현 두 선발 투수가 빠져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호투하는 원태인이 최대한 좀 많이 던져줬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삼성 입장에서 좀 아쉽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루에 두 코시가 열리는 수요일이 되자 이제 6회 초에 경기가 재개됐잖아요. 그 전까지 워낙 삼성의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또 노아웃 1, 2루 상황이었는데 경기가 재개되자마자 김영우 선수의 번트 타구를 잡아내면서 전상현 선수가 무실점으로 또 이제 이닝을 마무리했단 말이죠. 이때 한 절반 이상 분위기가 넘어오지 않았나. 저는 이때를 가장 좀 승부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MVP는 김선빈 선수가 받았는데요. 김태군 선수하고 단 한 표 차이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김선빈 선수가 1차전부터 5차전까지 내내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진짜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치는 족족 안타가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진짜 신내린 선수급의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저는 몰표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김태군 선수가 4차전에서 보여주는 말로 홈런의 임팩트 그리고 5차전에서도 결국 김태군 선수의 타격이 결승 타점으로 이어졌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의외로 이 실제 기록을 놓고 봤을 때 OPS나 이런 것들에서 김태군 선수와 김선빈 선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접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김선빈 선수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단신의 선수인데다가 좀 주위에서 피지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많았던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한국 시리즈 MVP까지도 차지를 하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김태군 선수도 사실은 이제 기아 팬들이 약간 주전 포수로서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좀 아쉬운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팀 내에서 어떤 그 선수들의 분위기를 다잡는 소위 말해 악역 역할도 자처를 했었고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일수록 이런 소위 말하는 분위기를 다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의 존재가 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자청해서 하기는 또 약간 싫은 소리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위치이기도 한데 이 김태군 선수의 역할이 한국 시리즈뿐만 아니라 정규 시즌 내내 굉장히 좀 팀 내 선수단 분위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아 승리 요인으로 김선빈 선수 역할부터 뭐 이범호 감독 리더십까지 다양하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이번 기아의 우승 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감독이 바뀌었는데 첫 해에 우승을 했으니까 감독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이범호 감독이 취임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편하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리더십의 바탕에서 김도영 선수가 또 브레이크아웃을 했잖아요. 과거부터 쭉 봤을 때 이 기아 타이거즈가 해태 때부터 우승을 할 때 약간 공식이 있습니다.
강한 3루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네. 뭐 예전에 한대화 선수, 홍현우 선수, 김상현 선수 그리고 이범호 감독의 선수 시절 때도 그렇고 항상 좀 강한 3루수가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김도영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홈 구장에서의 승리라 더 뜻깊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수와 감독의 이 특별한 세레모니도 화제가 됐죠. 거의 뭐 선수들 전원이 나와서 댄스 세레머니를 보여주기도 했고 감독 이범호 감독이 맨 앞에서 보여주기도 했고 춤은 그렇게 잘 추진 않더라고요. 감독은 잘하지만 춤은 잘 추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선수들의 가족들도 그라운드에 내려와서 좀 함께 세레머니를 즐기기도 했었고 사실 기아가 이제 타이거즈가 굉장히 12번이나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 연고지인 광주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게 1987년 이후로 37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전까지는 계속 중립구장 혹은 원정구장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 홈그라운드에서 맛보는 우승이었다 보니까 선수들도 팬들도 좀 감흥이 남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우승으로 기아가 받는 상금도 엄청나다면서요? 네, 상금과 이 배당금을 다 합쳐서 57억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을 이제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가 1군뿐만이 아니라 2군에 내려가 있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그 구단 직원들, 코칭 스태프까지 모두 더해서 정규 시즌 때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 때의 공헌도까지 반영을 해서 금액별로 분배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에 약간 보너스 그리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만큼의 결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름대로 뿌듯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기아 팬들은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고요. 정복수님은 삼성 팬이신가 봐요. 아하. 삼성 내년에 꼭 우승 갑시다 이렇게 삼성도 보내주셨네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명경기 순간순간 펼쳐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 우승으로 시즌이 끝나면서 이제 야구 팬들 시선은 스토브리그와 프리미어 12 대회로 향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프리미어 12에 나서는 야구 대표팀은 지금 훈련 중이죠? 맞습니다. 이번 프리미어 12 대표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기존 대회랑은 다르게 조금 젊은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을 꾸리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가올 2026년에 있을 WBC 그리고 2028년에 열릴 LA 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대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좀 연습 그리고 이제 경험을 쌓아주고자 하는 차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류중일 감독이 밝힌 바가 있었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우승팀이었던 기아에서 김도영, 정혜영 선수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삼성에서 뭐 김영우 선수라든가 이재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발탁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더해서 가장 마운드에 주축이 돼야 될 원태인 선수가 낙마했다는 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LG에서 올해 좋은 모습 보여줬던 손주영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이 젊은 선수들의 이탈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류중일 감독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 추가 합류로 발탁됐던 이강준 선수도 150km 이상의 시속 공을 던지는 사이드암인데 네. 또 부상으로 이탈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마 이 프리미어 12 대회 물론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팬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대회를 잘 마무리하고 오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달 10일 날 개막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조에서 13일 날 이제 개최국인 대만을 상대로 이제 첫 경기를 하게 되고 15일에는 운명의 라이벌이라고 쓰는 일본을 또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마침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또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응원해야겠네요. 네. 네, 이와 동시에 KBO 리그 10개 구단은 스토브 리그를 통해서 전력 강화에 나설 텐데요. 이번 FA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누가 있어요? 이번 FA 시장은 대부분 좀 투수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승팀 기아에서는 장현식 선수가 FA로 풀릴 예정이고 네.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원중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최대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외에도 뭐 KT 엄상백, LG의 최원태 등 좋은 투수 자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타자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최정 선수가 또 한 번 FA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방금 전에 또 한 가지 큰 트레이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SSG의 오원석 선수와 KT의 김민 선수가 유니폼을 서로 교환하게 됐는데 사실은 오원석 선수는 SSG에서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에 뛰던 선수고 네. KT에서 김민 선수도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양 팀 다 이 두 선수가 핵심 선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좌완 선발을 내주고 우완 선발도 가능하고 불펜도 가능한 불펜을 받아오는 트레이드여서 양 팀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을 대고서 좀 기대하는 게 엇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꽤 대형 트레이드였어요. 그렇네요. 네. 축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통산 4번째로 아시아 축구연맹 올해의 국제 선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 상을 지난해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수상을 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15년, 17년, 19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이렇게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 최다 수상 횟수 기록을 독보적으로 또 4회까지 늘린 상황이고 네. 후보에 오른 다른 선수들을 보면 이제 메흐디 타레미 이란의 타레미 선수가 있었고 요르단의 무사 알타마리 선수 아시안컵 때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선수죠. 이 알타마리 선수와 경합을 했었는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더 소위 말해 상위 리그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이미 기록도 좋은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지난 시즌이죠. 17골 10도움으로 통산 세 번째로 10 클럽을 또 달성하기도 했었거든요. 득점과 도움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 아시아 축구연맹이 보기에는 뭐 압도적인 국제 네. 선수상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에 국가대표팀 경기도 많이 못 나오고 있었고 이제 조는 31일 날 이제 오늘 밤에 열릴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홈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결장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까지는 아니지만 몸 상태를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거의 회복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이 맨시티전을 건너뛴 이유는 이게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는 정규리그의 경기는 아닙니다. 컵대회니까.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홈에서 있을 3일날 홈에서 있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때 아마 복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리그컵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지금 순위 경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좀 더 중요한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아시아 축구연맹 시상식을 앞두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서 피파 회장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어떤 얘기가 오갔어요? 우선 이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7년 만에 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최근에 이 문체부 감사 그리고 이제 국정 질의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간섭을 받으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공문을 피파가 대한축구협회에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취재진과의 만남에서는 대한축구협회는 매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가대표팀 감독을 결정하거나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협회의 자율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세이크 살만 AFC 회장도 팀이 잘 운영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낸다면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외부에서 보는 시선인 것 같고 네.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란 듯이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아마 인판티노 회장이 우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압을 막고 싶다라는 이제 피파의 방침은 정부가 축구협회에 개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만 축구협회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개입하는 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축구협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하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지성 발언이 아니었나. 정몽 회장은 노림수가 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K리그 소식도 살펴볼게요. K리그 최다 우승 역사를 썼던 전북현대가 2부 리그 강등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제 이 36라운드가 남아 있는데 만약에 최하위를 하게 되면은 다이렉트 강등. 그러니까 이제 강등 결정전도 없이 바로 강등이 됩니다. 12위를 하게 되면 강등인데 12위 현재 인천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1위에 있는 전북과 승점 차이가 단 2점밖에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북이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내주게 되면은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최하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 35라운드에서 제주에게 패하면서 3연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전북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올 시즌 홈 승률이 63%로 원정에서는 33%인데 홈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2배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이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승리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인천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분위기가 좀 좋아요. 지난 35라운드에서 광주를 1대0으로 꺾으면서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기도 했거든요. 근데 참 이 인천이 대단한 팀인 게 승강제 도입 이후로 12시즌 중에 9시즌이 강등 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도 강등을 안 했습니다. 생존왕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목공소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흔히 독감은 지독한 감기 정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보면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기로 유행성 감기라고도 합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빨라서 매년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유행하니까 매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무엇보다도 잘 먹고 푹 쉬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많이 풀어서 먹는 민간요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고춧가루. 이것을 글자로 표기할 때 고추가루로 쓰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추 밑에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고춧가루는 고추와 가루가 합해진 합성어로 가루가 가루로 된소리 발음이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여서 고춧가루라고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피가루, 메주가루, 후춧가루 등에도 사이시옷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대구 22도, 광주, 제주 23,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을 웃돌 텐데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하거나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9도까지 내려앉겠고 화요일은 서울이 3도, 춘천 1도, 세종 2도, 대구도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음 주 초반에 무척 추워지겠고요. 낮 기온도 다음 주 중반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은 12도 내외, 남부지방은 15도 내외에 그치면서 다음 주 초반에서 중반까지 추위에 대한 대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전남 해안과 제주는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 전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남부지방과 제주, 강원 영동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제주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는 최고 250mm 이상, 그 밖에 평지로도 50에서 150mm의 비가 모레까지 예보가 돼 있고요. 그 밖에 충청은 5mm 미만인데요. 남부지방은 20에서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강원 산지는 5에서 30mm의 비 예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ICBM 도발을 감행한 건데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본이라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천 관련 보고를 받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내용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이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제 낮 1시 반쯤 광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고가 난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 단지, 그것도 인도 위였다고 합니다. 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살 초등학생이 분리수거장을 지나다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요. 사고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차로를 주행하던 5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인도로 올라선 뒤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진입하려고 10여 미터 정도를 후진하다가 아이를 들이받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뒤에 사람을 보지 못했다 진술했다 하는데요. 또 수거 차량에는 동승자 없이 운전자 혼자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밖에서 주변을 봐줄 작업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대낮에 아이를 차에 깔려 죽게 할 수 있느냐 분통을 터뜨렸고요. 이 늦둥이의 갑작스런 비보가 황망한 듯 말을 잇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빈번한데 처벌은 미약하다면서요. 네, 이 법이라는 게 참 뭔지 갑갑하기만 한데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대 중과실 규정은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인데
이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경우 법률적으로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거죠. 4년 전 경기도 의왕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사고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도 당시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지만 결국 사고가 난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아니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교통사고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11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지난 4월에도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2살 난 아이를 들이받아 끝내 숨졌는데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이 안일함을 키우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올해 배추 가격이 참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다가 가을 무 가격까지 오르면서 김장 비용이 더 든다고요. 네, 이제 곧 김장철인데 올해는 건너뛰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올해 가을무 재배 면적이 1년 전과 비교해 20% 가까이 뚝 떨어져 1975년 이래 가장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올여름 이어진 이상고온 또 집중호우로 씨앗이 죽어버리거나 싹이 제대로 돋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파종을 한 농가가 많았다지만 통상 무는 파종 후 수확까지 약 90일이나 걸려서 올해 김장철 가을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 소매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65.9% 올랐고 이 때문에 4인 가구 기준 김장 비용이 41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20% 정도 더 든다고 하네요. 심지어 재료를 대형마트에서 살 경우에는 비용이 52만 원으로 전통시장보다 10만 원 더 비쌌는데요. 정부는 가을무를 비롯해 김장 비용 부담이 11월 중순부터는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올해 비싸서 김장 포기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요. 네,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무뿐만 아니라 이 배추도 금배추라는 호칭이 붙었죠. 배추 대란이란 말까지 나왔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가격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싸서 김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문제는 이런 금배추 현상이 내년에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건데요. 배추와 무를 키우는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만성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무는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특히 올여름 무더위로 배추와 무 재배가 많은 강원과 전북, 충북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김장을 해야 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배추 가격이 부담이 된다 입을 보고 있습니다. 식당 가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식당에서는 한 포기 2,000원까지는 내려와야 정상인데 요즘 물가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다. 요즘 포기김치 10kg이 5만 원인데 3만 원까지는 내려가야 손님상의 기본찬으로 내놓을 수 있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일주일 전 저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는데 특수교육계는 경무에 시달렸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왔는데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어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 현행 특수교육법이 지정한 정원 6명을 넘어서 과밀학급이 됐고 8월에 또 1명이 들어와 모두 8명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도 수시로 지도하면서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다고 하는데 특수교육계 관계자들은 특수교사 특성상 병가가 필요해도 쓸 수 없는 처지였다며 과밀학급을 맡고 학부모 민원을 받기도 했다 말입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측의 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장애학생 지원 인력 2명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조 인력 1명 등 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 덧붙였습니다. 네,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어요. 네, 대학 동문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죠.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61명, 합성한 영상물은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했는데요. 통상 검찰 구형보다 선고형량이 낮은 걸 감안하면 그만큼 죄가 무겁다고 본 겁니다. 공범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고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골라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고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잘된 여성에 대해 품은 열등감과 증오심을 변태적으로 드러냈다고도 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이 둘은 텔레그램으로 만나 범행을 함께 했는데요. 이 피해자의 남자 지인에게까지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보내 조롱하고 신고해봤자 못 잡는다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나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모든 죄가 들통나버렸고 반성문도 수차례 내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주범과 공범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그간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았던 허위 영상물 반포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워낙 크게 이슈가 된 사건에서 이 정도 형이 선고된다면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특히나 이번 사건은 그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했지만 텔레그램의 특성상 검거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어오다가 지난해 12월 경찰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가까스로 피의자들을 검거한 만큼 이 같은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결정이 말 그대로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공모주 청약에 나섰는데요. 흥행에 성공했어요. 네, 투자자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 결과 77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자그마치 11조 8천억 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청약 건수는 67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희망 공모가 밴드인 2만 3천 원에서 2만 8천 원 상단을 초과한 3만 4천 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약 4,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약세 흐름을 지속하면서 이 기업 공개 시장 분위기도 냉랭하지만 최근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인기와 함께 백종원 대표 이름값에 이른바 따따블을 기대한 뭉칫돈이 공모 청약에 몰려든 모습입니다. 관심은 상장 이후에도 이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는데요. 만약 더본코리아가 상장 첫날 따따블에 성공할 경우 백 대표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단숨에 1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공모가 기준 백종원 대표의 지분 가치는 2,990억 원 879만 2,850주로 공모 후 지분율은 60.78%에 달합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더본코리아의 상장 첫날 유통 물량은 19.67% 수준으로 통상 신규 상장 기업의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이 20에서 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고요. 또 백 대표가 출연한 흑백 요리사가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IPO 시장 분위기가 다소 침체돼 있다는 점과 청약 과정에서 흥행을 기록하긴 했지만 상장 이후에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고요. 여기에 우리 사주 청약에서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더본코리아의 기업 가치가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이 적어 상장 첫날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해외 소식도 살펴볼까요? 스페인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했어요. 네, 스페인 남동부의 연이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발렌시아 지역에서만 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최소 9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8시간 동안 내린 비가 이 지역의 지난 220개월치 강수량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불어난 물에 실종된 사람도 많아서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폭우와 함께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우박도 떨어져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우로 인해 철로와 고속도로, 하늘길까지 대부분이 막혔고 15만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기기까지 했는데요. 이웃 국가들은 재난을 겪은 스페인의 지원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고 스페인 정부는 오늘부터 주말까지 사흘간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최근 미국 학교에서 착용 금지령이 내려진 신발이 있다고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MZ세대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몰이를 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고무 샌들의 대명사죠. 크록스입니다. 집에 웬만하면 한 켤레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저도 편하게 막 신기 좋아서 출근할 때 빼고는 늘상 신고 다닐 만큼 애정하는 신발인데 그런데 미국 조지아와 플로리다 등 최소 12개 주 수십 개 학교가 학생들에게 등교 시에는 해당 신발을 신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안전상 문제와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들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특유의 뭉툭한 악호를 가진 이 고무 샌들을 신고 학교 복도를 걷다가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많고 수업 시간에 신발에 단 장신구를 가지고 놀거나 친구들에게 던지는 일도 많아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크록스를 금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다면서도 몇몇 학교에서 착용 금지 조치를 내린 건 당혹스럽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산만한 아이들은 뭘 가져놔도 산만할 텐데 싶기도 하고요. 미끄러워 다칠 우려가 있다는 건 좀 공감이 가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이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피부 벅벅 긁는 아이들 많아졌죠. 다른 질환이 없어도 단순히 건조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불편해지는 게 우리 피부인데요. 건조한 계절이 오면 정말 보습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인데요. 네. 오늘은 춥고 건조한 날씨에 더욱 가렵고 고통스러워지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보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이 아토피라는 건 왜 생기는 거예요? 일단 아토피 피부염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토피 피부염은 다른 말로 하면 만성 재발성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피부가 붓고 간지러운 증상이 단순히 며칠 생겼다가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게 그냥 피부염 자체도 모양이 빨갛고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특징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것은 결국 만성적인 염증으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피부 장벽이 왜 무너지냐? 네. 이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부모님 중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있으면 아이에게도 생길 확률이 높은 유전성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오염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계속되는 것도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학적인 이상 반응이나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으로도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요.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도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에 비염이나 천식 있는 분들이 매우 흔합니다. 그럼 소아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아직 미숙하고 피부 장벽 자체도 얇고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잘 생깁니다. 면역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보다 알레르기 환자가 많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알레르기가 흔하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도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유아기에 아토피가 생겼다가 좀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네,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가 소아에게서 더 흔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성인이 되면서 낫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꾸준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용하는 약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치료를 하다 중단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 질환 자체가 겉으로 보이기도 하고 간지러움도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든 질환인데 치료가 쉽지 않다 보니까 마음의 병까지 부를 수 있는 이런 좀 심각한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피부 장벽을 최대한 잘 보존하면서 성장하다 보면 면역력도 발달하고 피부 자체도 튼튼해지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거나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민간요법만 고집한다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해방되지 못하거나 운이 좋아 낫게 되더라도 망가진 피부 장벽에 흉터 같은 흔적이 남을 수 있어서 꼭 병원에서 진료받고 열심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아토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아토피 증상이 가을, 겨울철에 유독 심해지는 건
습도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보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만큼 피부에 보습을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보습이 잘 안 되면 치료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건조한 날씨 자체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습도가 낮은 것뿐만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 그 변화 자체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습도가 높다가 가을이 되면서 갑자기 습도가 확 떨어지면서 건조해지잖아요. 습도의 변화도 극단적이고, 그리고 요즘은 가을 자체도 짧아지면서 바로 다음 주만 돼도 영하까지 떨어지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름에서 겨울로 바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온도 변화도 극단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습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을철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쑥이나 돼지풀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가을만 되면 이제 알레르기 증상들이 막 심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면 가을철에 더 심한 증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토피가 밤에 좀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못 자는 아이들도 있고, 네. 잠에서 깨지 않더라도 자는 거 보면 막 벅벅 긁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도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어디가 간지럽기도 하고 괜히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한 번씩은 겪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보통 저녁에 샤워나 목욕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보습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 밤에 간지럼을 잘 느끼게 될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원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밤은 어둡고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밤이 되면 시각과 청각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부 감각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서 밤만 되면 통증이나 간지럼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려움과의 전쟁 때문에 아이와 부모 모두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투약하는 거 이외에 아이가 너무 간지러워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는데요. 바로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냉찜질인데요. 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수건에 적셔서 가려운 곳에 살짝 두드려주거나 덮어주어서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보습제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요. 네. 시원한 보습제를 간지러운 곳에 발라주면 간지러운 게 한층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지러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간지럼이 악화됐다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질병이 진행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긁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와 치료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더 간지럼이 심해질 때는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악화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약해진 피부 장벽을 통해서 세균 감염 같은 게 일어났을 때도 간지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을 가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처방해 주던데요. 아이에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 바르는 게 괜찮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스테로이드 제제들은 사실 많은 의사들이 정말 명약이다, 근데 부작용이 너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네. 의사들도 걱정하는 약은 맞습니다. 이게 이 스테로이드 약들은 짧게 쓰면 효과는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부작용도 짧게 쓰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쓰고 싶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제는 평소에 유지 치료,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계속 평소에 바르는 약으로 장기간 사용하기보다는 급성으로 악화됐을 때 급한 불을 끄는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잠깐 며칠 사용하고 증상이 확 좋아졌을 때 약을 빨리 끊는 게 좋은데요. 이제 스테로이드가 연고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데, 이 먹는 약이나 뭐 연고나 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처방을 받더라도 잘 바르지 않거나 그냥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단기간 동안 처방받은 약들은 용량대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병세가 악화되면 뭐 광선 치료라든지 다른 약제 치료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테로이드의 뭐 부작용을 겪었었던 분이거나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치료보다도 또 중요한 게 상태가 악화되어서 센 약을 쓰기 전에 관리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스테로이드 약을 사용하는 빈도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경우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알레르기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원인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철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외출하고 들어와서 잘 씻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매일매일 목욕하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목욕을 하면 피부에 있는 이제 알레르기 원인 물질도 제거되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것 중에 세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균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각질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욕을 할 때는 아무 비누나 아무 세제나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저자극성인 약산성 세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네. 약산성 세제를 구하기 힘들면 적어도 중성 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목욕을 잘 하고 나면 또 중요한 게 보습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습이 잘 안 될까봐 목욕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목욕을 피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고, 네. 목욕을 매일 하고 보습을 잘 해줘야 돼요. 보습하는 방법은 목욕이 끝나고 나면 물기를 닦고 욕실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욕실 안에서 그대로 그 상태에서 로션을 발라주는 겁니다. 이 보습제를 보통 목욕하고 3분 이내로 발라라라고 말을 네. 하고, 만약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 발라야 될 약이 있다라고 하면 물기를 닦고 그 상태에서 약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습을 하면 훨씬 더 약 흡수가 잘 돼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뭐 아토피에 좋다는 로션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고르기가 더 힘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택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 보습이 중요하다 보니까 보습에 사용하는 로션, 보습제를 잘 골라야 되는데요. 로션은 일단 약산성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발랐을 때 너무 꾸덕한 제품들이 보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너무 꾸덕한 제품은 오히려 땀샘을 막아서 모낭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랐을 때 적당히 잘 발리고 맨들맨들하게 보습이 잘 되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 화장품보다는 어느 정도 기능이 인정된 기능성 화장품을 고르시는 게 좋은데, 이게 옛날에는 뭐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사라졌고요. 어떤 표현으로 이제 판매가 되냐면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골라서 그런 표현이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면 도움이 되겠고, 잘 모르시겠다면 일반 화장품 매장보다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고르시면 좋겠고요. 제품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목욕 후 바로 목욕실에서 보습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필요하면 자주 반복해서 보습을 해줘야 한다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먹는 건 어떨까요? 아이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가족 전체가 식단을 바꾸는 집도 봤거든요.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이 따로 있어요? 어떤 음식은 정말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근데 네. 음식을 조심해서 먹는 게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알레르기랑 연관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알레르기 원인 중에 음식 알레르기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음식물 알레르기가 잘 일으켜진다고 알려진 계란, 우유, 땅콩 등을 이게 뭐 음식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이 말 때문에 아토피가 있으면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란, 우유, 땅콩 등을.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음식을 제한하는 거는 아토피 치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성장과 발육에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 그 알레르기 검사를 해가지고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요. 네.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떤 알레르기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제한을 해도 상관은 없고,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검사를 했더니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동안 계란을 먹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뭐 굳이 계란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음식이 어떤 반응이 나타난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 원인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토피 환자다라고 하면 그 음식은 피하고, 그 음식을 피할 때 근데 영양분을 또 그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시기와 영양을 조율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테판 비숍의 It Might Be You.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콩으로 전진학님이요. 병원을 가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주기도 하던데요. 이건 얼마나 장기적으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나 약은 증상 생길 때마다 간헐적으로 짧게 자주 사용해도 괜찮나요? 하셨어요. 일단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간 복용하기도 하고 몇 년 이상 복용하기도 하고 처방받는 용량이 사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용량의 전부는 아니에요. 훨씬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용량이 한 10이라고 하면 뭐 2, 3 정도로도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복용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항히스타민제를 잘 복용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약이 해주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간지러움을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간지러워서 긁으면 아토피 피부염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간지러움을 좀 평소에 잘 관리해주는 게 좋고 그 효과를 가진 게 항히스타민제다. 그래서 이런 약을 잘 바르고 먹는 건 좋은데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해질 때 조금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좀 많이 바르고 하면 안전한 기간이 언젠지도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약이 이 약의 세기, 역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기가 너무 센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임의로 바르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8729님이요. 음식에서 첨가물을 없애면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말 들어봤는데 사실인가요? 하셨어요. 요즘 뭐 초가공 식품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런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첨가물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으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런 첨가물들이 하는 역할 중에 뭐 알레르기를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첨가물을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알레르기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반조리 식품 아니면 배달 음식 이런 거를 좀 줄이고 집에서 건강한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알레르기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잘 관리하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걸 함께 하셔야 알레르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902님이요. 10살 아들이 아토피 증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축구가 재밌다면서 축구 교실에 다니고 싶다고 해요. 축구 교실에서 운동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아토피가 심해질까 봐 선뜻 보내기가 망설여지는데요. 땀 많이 흘리는 것 좋지 않겠죠? 하셨는데요. 맞아요. 땀 흘리는 게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축구 배우고 싶은데 그거를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잘 교육을 해주세요. 운동을 하다가 증상이 좀 많이 간지럽고 하면 좀 쉬고 쉴 때는 좀 냉찜질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시원한 걸로 좀 찜질을 하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샤워보다 목욕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씻겨주시는 거 그리고 보습 잘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 소개해드렸었는데 요 이제 공연이 무사히 시작됐고 공연 직전에 소개해드렸었거든요. 네. 예, 굉장히 성황리에 공연 중인데 제가 이제 신나서 막 마음이 들떠서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분위기를 좀 완전히 좀 바꿔서 왜 목욕탕에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은 좀 아주 차분하게 소개해드려야 할 작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사실 뭐 차분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그 소재가 굉장히 묵직하고 강도가 센 작품일 수 있거든요. 연극이고요. 연극 킬롤로지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킬롤로지. 예. 제목부터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요. 어떤 작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난주 공연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이제 너무 반대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앙상블 분들이 많이 나오는 대극장 뮤지컬인데 이 연극 킬롤로지는
딱 3명의 인물만 등장하는 소극장 연극이거든요. 그리고 3명밖에 나오지 않는 극인데 그마저도 이 3명이 각자 1인극의 형식으로 공연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의 배우가 장면을 관객한테 서술하듯이 사건을 나열하는 식으로 구성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이 풍성한 음악으로 관객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면 요 연극은, 특히 연극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 연극은 고도의 흡입력으로 배우 한 명의 대사로 관객한테 온전하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작품 형식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떤 작품인지 물어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 1인극 같은 3인극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의 작품이기에 그런 구성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약간 이 공기의 흐름이 진행자님께서 네. 제가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이해가 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제목부터 좀 낯설잖아요. 킬롤로지. 이 뜻이 좀 그 한낮에 듣기에는 좀 센 얘기일 수도 있는데, 킬롤로지라는 뜻이 그 사전적 정의로는 살해학, 살인을 실행 가능하게 하거나 살인 충동을 억제시키는 요소에 관한 연구,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 공연에서는 킬롤로지라는 그 말 뜻은 게임의 이름이거든요. 이 게임 제목인데 네. 살인을 위한 게임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굉장히 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연 자체는 보기 힘들 정도로 폭력적인 장면이 막 나열되거나 자세하게 묘사되거나 이런 공연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각 역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얘기는 전달될 만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공연 줄거리로 네. 진행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목에 대한 설명 들으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뭐 포스터 보시면 네. 포스터 봐도 무섭고요. 포스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의 사진만 봐도 좀 약간 아유. 좀 무섭고 좀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칠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또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은 공연이라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작품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굳이 표현하자면 아프다, 무겁다, 안타깝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킬롤로지는 게임의 이름이고,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좀 그 살인 아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더 게임상에서 더 잔인한 방법으로 그 살인을 저지를수록 점수가 많이 배정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총으로 이렇게 되면 1점, 뭐 또 좀 잔인하게 하면 점수가 더 높아지는 이런 게임을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등장 인물 중에 한 명이. 근데 이 게임이 굉장히 큰 그 인기가 생기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데이비라는 한 소년이 이 게임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 그 살해를 당한 소년의 아버지, 데이비의 아버지인 알란은 아주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알란이 이런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알란이 결국 이 게임, 이 킬롤로지라는 게임을 개발한 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알란을 이제 폴을 향해서 이 킬롤로지 같은 게임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게임의 폭력성을 자주 언급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해석도 존재하지 않나요? 이 네. 게임 개발자 폴 역시 뭐 나름의 항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악역은 사실 이게 좀 아쉬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저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폴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런 게 있거든요. 게임은 게임일 뿐이다. 자신의 책임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생각을 좀 해봐라.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게임과 현실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란 입장에서는 이런 모방 범죄 때문에 아들을 잃은 입장이니까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들에게는 그런 현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알란이 폴한테 하면 안 되는 형태의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공연 드라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공연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폭력의 원인이 정말 게임 같은 것들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네.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사회에 있는 것인지,
아버님 아버지라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부재 같은 것들이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런 게임을 만든 폴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이 세 명이 본인들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관객한테 끊임없이 털어놓게 되는 그런 연극이 바로 이 킬롤로지라는 작품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사회 문제를 다룬 작품인 것 같은데요. 앞서 3인극이지만 1인극 같은 공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공연 형식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좀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 제가 3인극인데 1인극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이제 큰 줄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각 그 배우 배역 3명이 각자의 독백으로 관객한테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이야기가 과거랑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상 속의 모습과 현실 속의 모습도 막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모든 이 3명이 얘기하는 장면이 하나로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 이게 그 연결이 되면서 네. 이 전체적인 그림이 다 보여지게 되는 그런 형식의 작품이에요. 평소에는 안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면 대충 무대가 어떤 모습일지 좀 상상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네, 저도 설명드리면서 진행자님과 저와의 벽이 자꾸 올려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이렇게 좀 설득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거리감이 자꾸 생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한 번만 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입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제가 공연을 봤으니까 이게 한 200석 살짝 넘는 공연장 TO의 미관이라고 하는 대학로에 있는 작은 공연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작은 공연장인데 생각보다 가로형으로 굉장히 긴 무대를 갖고 있는 공연장이에요. 네. 이 무대가 새 토막 난 것처럼 왜 고등어 같은 거 자르듯이 새 토막 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네. 네. 이런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간을 분리한 건 아니고요. 네, 공간 무대는 그대로 있죠. 거기 벽이 쳐져 있거나 이렇지 않는데 배우들이 이제 그 세 공간을 나눠서 쓰게 되는데 객석에서 바라보게 되면 맨 왼쪽이 알란 그리고 가운데가 데이비 그다음에 오른쪽이 폴의 공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이야기할 때 나머지 2명의 공간은 좀 어두운 조명으로 처리가 되면서 네. 한 명이 관객한테 독백을 하면서 이제 방백, 독백 이런 걸 하면서 시작을 해요. 한 명씩 자기 순서가 되면은 자기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과거랑 현재, 뭐 현실과 상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얘기를 좀 보다 보면 한쪽 면 보다 보면 이 얘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걸 딱 깨닫는 그 순간 이게 확 한 번에 다가오면서 네. 이러면서 이제 묘한 이 공연을 보는 쾌감을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예. 제가 그 뮤지컬 소개할 때 뮤지컬은 노래죠. 이러면서 이제 음악 소개해드리고 하잖아요.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웬만하면 2곡씩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연극은 음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지난 시즌 때 OST가 나왔어요. 연극인데 OST를 냈어요? 예, 이게 그 극 중에 배경이 되는 음악과 배우들의 독백 나레이션이 담겨져 있는 그 OST를 냈거든요. 약간 오디오북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3명의 등장인물의 짧은 독백을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 요거 들어보시면 좀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대신에 약간의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들어보시면 짧은 음원이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나레이션은 극 중에 나오는 그 게임 개발자 아까 그 킬롤로지라는 게임 만들었던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더니 진행자님께서 아주 나쁜 놈을 쳐다보듯이 잘 쳐다보셨는데 이 킬롤로지라는 게임 때문에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 부분이 담겨있는 OST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나 좋아하는 게임을 할 권리가 있다. 모니터나 쳐보면서 황금 같은 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 그럼. 자, 좀 현명해집시다. 솔직해지자고요. 이 게임을 직접 해보시면 인정할 겁니다. 킬롤로지가 매우 도덕적인 게임이라는 거. 이 게임은 당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와 직면하게 해주니까요.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누군가를 쏘고 죽으면 다음 사람을 쏴 죽이죠. 하지만 이 킬롤로지에서는 희생자를 고문하면 그들은 빌고 애원하고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생생히 지켜보게 되죠. 아니, 지켜봐야만 됩니다. 당신이 눈을 돌리면 센서가 그걸 감지하고 점수를 확 깎아버릴 테니까.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약간 관객들에게 설명해 주듯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몰입이 확 되겠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저 이야기하는 화자와 객석에 있는 관객이 생각이 다를 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네. 얘기 들어보니까 설득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혀 진행자님은 또 동의하지 않으시는 얼굴을 하고 저는 설득이 계시지만.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도 재미있긴 한데 네. 혹시 다른 배역의 대사도 이렇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란의 대사인데 알란은 아까 아들을 잃은 그 아들을 잃은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대사거든요. 좀 짧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습니다. 여기선 자신한테 손 내밀어줄 완벽한 타인을 찾아 헤매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공유하는 완전한 타인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 여기엔 부모, 배우자, 자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소모임이 있고 또 그 안엔 병으로, 사고로, 자살로, 살인으로 아이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소모임이 있죠. 대부분은 엉망진창이 된 가족에 대한 글들이 많은데 이 살인 소모임 쪽에 보면 가해자들이 특정 영화를 봤다거나 특정 게임을 했다거나 인터넷의 은밀하고 극단적인 영상에 심취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상처받은 가족들은 궁금하죠. 정말로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 그리고 제가 찾아냈어요. 굉장히 예. 아들을 잃는 아버지가 하는 대사라서 격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대요. 흥분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이 작품 킬로로지가 아까 그 3인극인데 1인극의 독백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 특별한 형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명이 극 중에 만나는 신이 그 알란과 폴이 만나는 신이 한 번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드라마로 그 보여지면 사실 아빠는 오열하고 무너지고 폴은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좀 그 우리가 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음직한 네, 이런 그려지는 모습으로 모습이 나오면 있죠. 예,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면 어떤 사회에 문제가 있고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정확히 표현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담담하게 마치 기자가 무슨 뭐 인터뷰할 때 답변해 주듯이 이렇게 좀 천천히 곱씹으면서 나열함으로써 이 작품이 관객들한테 지금 이 시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놨고요. 물론 이게 연극이기 때문에 이런 독백을 하다가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울먹거리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보는 입장에서 눈물이 같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최소한으로 만들어내면서 이 작품의 메시지를 들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킬로로지라는 작품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이어서 들어볼 대사가 있어요. 예, 이제 그 아들의 대사인데 다음 대사는 이제 데이비 아들의 대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데이비 역할의 대사들이 좀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가장 변화의 폭이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캐릭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지금 듣기 전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아까 상상과 현실을 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비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왜냐하면 살해를 당한 친구잖아요. 네. 근데 살해를 안 당한 모습의 상상 속의 모습이 많이 극 중에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자랐으면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는데 데이비를 보는 그리고 데이비의 대사를 듣는 관객들은 약간 먹먹한 느낌으로 듣게 되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메이 씨가 공원 쪽으로 뛰어가고 난 메이 씨의 목줄을 잡고 끌려가는데 길 저쪽에 나이 많은 렌달놈들이 숨어 있는 게 보이고 뒤돌아보니까 엄만 여전히 문 앞에 몸을 반쯤 내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디가 내 옆에 있었고 걔네 형들이 거리를 가로질러 다가오고 그때 엄마 표정이요. 어쩌면 뭔가 눈치챘나? 엄마 날 잡아줘. 엄마가 오면 쟤네는 아무것도 못해. 아직 날 구할 수 있어. 늦지 않았어. 근데 그 표정이 사라지더니 엄마도 집안으로 사라졌어요. 형들이 내 뒤에 섰어요. 메이 씨가 날 한 발 한 발 끌고 가게 뒀어요. 마치 내 의지로 가는 것처럼. 네. 네. 뮤지컬 소개해 주실 때 저희가 이렇게 노래 듣는 것도 좋지만 네. 연극 대사를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소개하는 이유가 좀 많은 분들이 가서 보셨으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연극을 진짜로 전체를 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진행자님 뵈면서 네. 오늘이 제일
관심도가 그러니까 관심도의 제가 몰입을 예, 확 했나요? 폭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으세요. 뮤지컬 음악 소개해드리면 멜로디가 익숙하거나 아니면 좋아서 신나겠네요. 여기서 끝이라면 이건 이야기니까 네. 다음 이야기는 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그 저희끼리는 많이 하는 얘기가 배우들의 가장 큰 매력이 그 뭐 외모도 있을 수 있고 그 피지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연기력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계속 듣다 보면 그 공연을 보거나 듣다 보면 배우들의 매력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목소리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대나 미디어에서 보면은 뭐 조명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더 덧붙여 보이기도 하고 뭐 환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귀로만 딱 오직 목소리만 딱 들었을 때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이 배우가 지금 이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하고 있는지 왜 그 음절이 나오기 전에 입술이 부딪히는 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까지. 요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요렇게 한번 들려드리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청취자분들이 잘 들으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자분께서 잘 들으신 것 같아서 저랑 아마 비슷한 느낌을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이어폰 끼고 들으셨어요. 훨씬 더 좋은데 말이죠. 네, 연극 킬롤로지 뭐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라면서요. 네, 이 작품 제작사가 연극열전이라는 곳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2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했고 이 20주년 맞이하면서 연극열전을 통해서 공연을 보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관객들한테 2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선물을 할까 하다가 관객분들이 다시 보고 싶은 작품 그리고 제작사가 다시 하고 싶은 작품을 5작품씩 선정해서 10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 연극 킬롤로지고 공연이 영화처럼 필름이 남는 장르가 아니어서 다시 보고 싶을 때 이제 막 꺼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꼭좀 이번 그 이 킬롤로지 이 연극열전의 작품들은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작품의 의도와 관련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시간이 많답니다. 많아요? 그럼 네. 천천히. 예. 제가 이 작품 소개해야 되니까 제작사에다가 얘기해서 공연 소개서를 좀 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봤더니 이제 작품 보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 나서 공연 작품을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한 대사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연극 이제 킬롤로지는 그 작품 만들 때 군대의 훈련과 같은 반복적인 학습처럼 현대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이 폭력적인 게임이나 미디어 이런 것들이 어른이나 아이한테 간접적으로 그런 폭력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건 아닐까라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장들에 제가 그냥 무조건 동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지. 저도 이제 이런 쪽에 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 아마 어머님이시고 제가 또 어쨌든요. 일단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작품에서는 어떻게 네. 설득하고 있나요? 근데 이 작품 만든 그 공연 소개서에 보니까 살인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있다는 식이 아니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연 중에 대사에도 나오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쏜 군인의 비율이 15%에서 20%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총을 실제로 쏜 군인이 20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조사였던 거죠. 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걸 한번 겪었잖아요. 그리고 한국 전쟁에 와서는 적군에게 총을 쏜 비율이 50%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총을 방아쇠를 당기는 게 그만큼 익숙하고 쉬워진 거죠. 그 훈련을 네.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베트남 전쟁 때는 그게 90%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폭력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훈련되어지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미디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거치면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변해지고 있는지 우리 후대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것들이 영향이 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때다. 라고 이 작품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읽었어요. 공연 속에서. 이제 공연 속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그냥 좀 그 각성할 만한 메시지를 담고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읽고 공연장에서 그 얘기를 딱 이 극 중에 나오는 특히 알란 이 네. 아이를 안타깝게 잃은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연극 이 작품을 라디오에서 소개해 드리는 게 좀 내용도 좀 세서 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스텔라 장의 컬러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I wanna know